그렇게 원소는 허도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안량을 선봉에 세운 10만의 군사가 백마연으로 진격했던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조조는 15만의 군사를 이끌고 문소 전장으로 달려갔다. 얼마 후 양쪽 모두 10만이 넘는 대군이 백마연의 너른 들판을 진을 치고 대립하게 되었다. 조조는 기산을 제압하기 위해 송원과 위속을 먼저 보냈다. 너희가 가서 안량의 목을 가져오너라. 하지만 그들은 안량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송원과 위속의 머리가 잇따라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뒤를 이어 기세 좋게 달려나간 장수는 서왕이었다. 역시 안량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고 10여한 만에 후퇴하고 말았다. 자존심이 상한 조조의 낯빛이 벌겋게 달아오르자 곁에 있던 정욱이 말했다. 저자를 처치할 위인은 관우 장군 뿐입니다. 조조 역시 진작 관우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안량을 죽여 공을 세우게 되면 자신이 떠날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는 중이었다. 그것을 눈치챈 정욱이 말을 이었다. 저는 유비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는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관우 장군을 보내 적장의 목을 베면 원소가 그 분풀이로 유비를 죽여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관우 장군이 굳이 승상 곁을 떠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조조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는 당장 관우를 불러 투쟁심을 자극했다. 비록 적장이지만 안량의 무예 솜씨가 대단하지 않은가? 그러자 관우가 청룡 언얼도를 움켜쥐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눈에는 그저 그런 평범한 장수에 보일 뿐입니다. 그럼 자네가 저자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 물론입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조조가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관우는 곧 청룡 언얼도를 든 채 적진을 향해 적토마를 달렸다. 안량도 물러서지 않고 기세 좋게 달려나왔으나 단 4만 만에 목이 달아나고 말았다. 관우는 말에서 내려 안량의 머리를 집어들더니 안장 한쪽에 비끄러맸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원소의 병사들은 좀처럼 놀란 입을 닫지 못했다. 군사의 사기란 것이 한순간 충전했다가 금세 가라앉기도 하는 법. 하북에서 온 병사들은 장수를 잃고 허둥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조조의 군사가 일제히 달려들어 상대를 격퇴했다. 잠시 후 허도에서 달려온 병사들이 신나게 승전고를 울렸다. 관우는 조조 앞으로 가서 예를 갖춘 뒤 안량의 머리를 내려놓았다. 수고했네 관훈장. 자네야말로 천하제일의 장수일세 그려. 전투에서 승리한 조조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표정으로 관우를 칭찬했다. 하지만 관우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저의 아우 장비는 저보다 무예 솜씨가 더 뛰어납니다. 그가 있었다면 안량 같은 장수 10명이 달려들어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관우는 유비 못지않게 장비도 그리어했다. 삼형제의 끈끈한 의리를 확인한 조조는 내심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 것은 권세로도 사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백마연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달아난 패잔병들이 원수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안량의 최후에 대해 설명하였다. 도대체 대추빛 얼굴에 수염이 두 자나 되는 적장이 누구란 말이냐? 원서는 선뜻 관우를 떠올리지 못했다. 그의 곁에 있던 모사저수가 아는 체를 했다. 그자는 유공의 아우 관우가 틀림없습니다. 뭐라고 유공의 아우가 우리를 공격했단 말이냐? 몹시 화가 치민 원소는 당장 유비를 불러 따져 물었다. 대추빛 얼굴에 수염이 두 자나 되는 장수가 안량의 목을 베었다는 고려. 그 자가 유공의 아우라는데 맞는 말이오? 순간 유비는 관우가 살아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은 채 시치미를 뗐다. 세상에 얼굴이 붉고 수염이 기다란 장수가 한둘이겠습니까? 저는 소패성 전투에서 패한 뒤 아우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원소가 듣기에 유비의 이야기에는 전혀 의심할 바가 없었다. 오히려 저수가 섣부르게 판단해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한 정수가 다가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승상 저는 안량과 막연한 친구입니다. 그의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장수는 하북에 손꼽히는 명장 문추였다.
원소도 패배하의 아픔을 대갚아줄 작정이었기에 출병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7만의 군사를 내주기로 했다. 그러자 유비가 자신에게도 군사를 내주면 문추와 함께 조조를 공격하겠다고 말했다. 원소는 유비의 자원에 매우 흡족해하며 3만의 군사를 데려가 문추의 후방을 지원하도록 했다. 원소가 다시 군사를 보냈다는 소식은 금방 조조의 귀에 전해졌다. 이번에는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서 기선을 제압해야겠다. 조조는 곧 모사들과 머리를 맞대 새로운 전략을 짰다. 문추의 군사가 지나는 협곡의 병사들을 외벽시켜 기습적인 공격을 펼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작전은 대단히 효과가 있어 문추가 이끄는 7만의 군사를 일순간 혼란에 빠뜨렸다.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허겁지겁 후퇴한 하북의 병사들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느라 분주했다. 그때 조조의 진영에서 장유와 서왕이 말이 달려나오며 소리쳤다. 문추는 어서 항복하라. 하지만 하북의 명장 문추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장수는 아니었다. 그는 선제 공격을 받아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홀로 장유와 서왕을 상대하였다. 문추는 먼저 장유에게 활을 겨누어 왼쪽 뺨을 명중시켰다. 그 충격으로 장유는 피를 흘리며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깜짝 놀란 서왕은 재빨리 꽁무니를 뺐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관우가 청룡 언얼도를 휘두르며 천리말을 타고 문추의 앞을 가로막았다. 너는 내가 상대하마 덤벼라. 문추는 관우를 보자마자 안량을 죽인 장수라는 것을 직감했다. 둘의 대결은 그야말로 용호상박이었다. 그러나 어떤 싸움이든 한쪽이 달아나지 않는 한 끝장을 보게 마련이었다. 결국 관우의 청룡 언얼도가 문추의 목을 베는 것으로 승패가 판가름 났다. 허도의 군사는 환호했고 하북의 군사는 완전히 기가 죽어 달아나기 바빴다. 문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원소는 당장 유비를 불러들이게 했다. 이번에는 관우가 선봉에 선 탓에 한서 정우 관운장이라는 깃발이 맨 앞에 펄럭였고 그것을 본 하북의 병사들이 문추를 죽인 장수가 관우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이다. 하북의 두 용장이 관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유공의 아우가 우리의 장수들을 죽였소. 내게 목을 내놓아 그 대가를 치르시오. 원소는 당장이라도 칼을 빼들어 유비를 내려칠 기세였다. 그러나 유비는 침착한 태도로 원소를 설득했다. 저도 두 장수의 목을 벤 이가 관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저와 원장군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조조의 술책입니다. 만약 장군께서 저의 목을 치신다면 그의 계략에 말려드는 셈이지요. 지금 관우는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하북으로 와서 저와 장군을 도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유비의 임기응변에 원소는 칼을 거두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유비와 더불어 관우까지 자신에게 힘을 보태면 누구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유비가 하북에 있다는 말이 허도에 돌기 시작했다. 유비 같은 인물의 행방이 그제야 알려진 것이 어쩌면 이상한 일이었다. 조조와 관우도 그 사실을 전해 들었는데 둘의 생각은 사뭇 달랐다. 관우는 하루빨리 유비를 찾아가고 싶었고 조조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관우는 허도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조조를 만나러 승상부로 갔다. 그즈음 유비는 유비의 식구들을 태우고 갈 마차를 구했기 때문에 작별 인사를 건네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조는 일부러 관우를 피했다. 그 다음 날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관우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자 관우는 편지 한 통과 함께 조조로부터 받은 모든 재물을 돌려보낸 뒤 유비의 식구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적토마를 타고 청룡원을 든 관우는 사방을 경계하며 유비의 식구가 탄 마차를 보호했다. 조조는 관우가 허도를 떠났다는 소식을 곧바로 전해들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아쉬운 기색이 가득했다. 아, 그가 결국 내 곁을 떠났구나. 그러나 조조의 신복들은 관우를 비난하기 바빴다. 그때마다 조조가 관우를 옹호하며 반박했다. 승상께서 그토록 호의를 베풀었는데 떠나버리다니 배신자나 다름없습니다. 아니다. 부귀영화 앞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그가 왜 배신자란 말이냐? 그러면서 조조는 장유를 불러 관우를 쫓아가 잠깐 멈추게 하라는 명을 내렸다. 장유는 왼쪽 뺨에 화살을 맞고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조조를 보좌했다. 관우를 설득해 허도로
달려왔던 장유가 이번에는 조조의 또 다른 명을 받아 말을 달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맨 앞에서 마차의 행렬을 이끄는 관우를 따라잡았다. 평소 같으면 천리마를 탄 관우가 이미 멀찍이 가버렸을 테지만 유비의 식구들을 태운 마차를 조심스럽게 인도하느라 생각만큼 빨리 가지 못했던 것이다. 관공, 승상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니 잠깐 멈추시오. 관우는 다른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닐까 망설였지만 이내 천리마를 멈춰 세웠다. 장유를 믿었고 조조에게 직접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아 마음 한쪽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달려오는 조조의 행렬이 보였다. 허조와 이전 등이 수십 명의 기병이 조조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관우가 있는 곳에 이르러 일제히 발걸음을 멈추었다. 관우는 말에서 내려 조조에게 고개를 숙였다. 관훈장, 왜 이리 급하게 떠나는 건가? 마차만 준비되었다면 더 일찍 떠났을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형님의 행방을 알게 되면 만나러 갈 것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호의는 잊지 않겠습니다. 관우는 깍듯하게 조조를 대했지만 마음을 돌릴 여지는 전혀 내보이지 않았다. 조조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며 허저에게 금화 한 주머니와 비단옷을 건네받아 관우에게 내밀었다. 이 비단옷은 나의 작별 선물이요. 그리고 금화는 여비로 쓰시오. 내가 주었던 재물을 모두 돌려보냈으니 빈털터리일 것 아니오. 하지만 관우는 금화가 든 주머니를 받지 않았다. 단지 비단옷만은 조조의 성의를 생각해 감사히 받아들었다. 관우는 조조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고 말머리를 돌렸다. 멀어져 가는 관우의 뒷모습에서 조조는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허도에서 하북으로 가는 길에는 5개의 관문이 지나야 했다. 한참 말을 물던 관우는 문득 조조의 관인이 찍힌 통행증을 받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오랜만에 유비를 만난다는 들뜬 기분에 미쳐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조조의 뜻과 달리 지방 관리들 중에는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관우를 해치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허도를 떠난 첫날 밤, 관우는 유비의 식구들과 한 민간에서 묵게 되었다. 그런데 집주인이 신기료 장수 노인이 범상치 않은 관우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수염이 두자나 되든 것으로 보아 관운장 아니신지요? 나를 아시오? 그럼요, 제 아들 호반이 형양 태수 밑에서 속관으로 지내고 있는데 관운장의 무용담을 여러 차례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노인은 관우 일행을 극진히 대접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다시 길을 떠나려는 관우를 배웅하며 형양을 지낼 때 아들에게 전해달라며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관우는 노인의 정성에 보답하는 의미로 기꺼이 그 편지를 받아들었다. 하북으로 가는 5개의 관문 중 첫 번째 동령관이었다. 그곳의 관리는 5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공수였다. 그는 통행증을 빌미로 관우를 막아섰다. 내 허락 없이 누구도 내 허락 없이 이곳을 지날 수 없소. 허도로 돌아가서 통행증을 받아오시오. 나는 승상에게 이미 허락을 받았소. 여기 보이는 이 비단옷이 작별 선물이요. 그대도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테인데 왜 이리 트집을 잡는 거요? 그러자 공수가 낯빛을 싹 바꾸며 병사들을 불러들였다. 창을 지켜둔 500명의 군사가 관우를 에워싸웠다. 저자를 죽여라. 승상의 총애를 받았다고 기고만장해 아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겠구나. 하지만 그것은 공수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500의 군사가 한 사람의 청룡 언어떨에 감당하지 못했다. 관우가 달려드는 병사를 뿌리치며 공수에게 다가가 목을 베어버렸다. 그것을 본 병사들은 무기를 내던지며 앞다투어 무릎을 꿇었다. 관우는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고 얼른 길을 재촉했다. 두 번째 관문은 당시 낙양 태수였던 한복이 지키고 있었다. 그는 때마침 동령관에 다녀온 부하를 통해 관우가 공수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복은 서둘러 장수들을 소집해 대책을 의논했는데 맹탄이 한 가지 계략을 내놓았다. 제가 관우를 요인해 관문 밖에서 싸움을 벌이겠습니다. 그때 태수께서 활을 쏘아 그자를 죽이십시오. 알겠다. 관우의 머리를 승상께 보내면 큰 상을 내리실 것이다. 한복은 조조가 관우를 아끼는 마음을 몰랐다.
그리고 그에게 맞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지도 못했다. 잠시 후 관우와 유비의 식구들이 탄 마차가 낙양에 다다랐다. 맹탄은 쌍칼을 집어들고 관우에게 달려가 자신의 계략대로 싸움을 걸었다. 통행증도 없는 자가 원소에게 가고 있다니 바로 너구나. 어서 허도로 돌아가서 통행증을 받아오지 않으면 나의 칼을 목에 비어 머리통만 하복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참고 있을 관우가 아니었다. 그는 즉각 맹탄에게 달려들어 청룡 언얼도를 휘둘렀다. 그 힘이 얼마나 세는지 맹탄의 몸이 단칼에 두동강 날고 말았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몸을 숨기고 있던 환복은 화를 정확히 겨눌 새도 없이 황급히 시위를 달렸다. 그것이 관우의 왼쪽 팔꿈치에 꽂혔다. 이놈 가만히 두지 않겠다. 관우는 입 밖으로 비명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팔꿈치에 꽂힌 화살을 입으로 물어 뽑아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한복에게 다가가 거침없이 목을 베어버렸다. 관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뒤늦게 달려왔지만 그 광경을 보고 제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관우는 옷자락을 찢어 피가 흐르는 팔꿈치에 동여매고 병사들을 밀어젖히며 마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때도 관문의 병사들은 그를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관우는 유비의 식구들의 안전을 확인한 뒤 곧장 기수관으로 말을 물었다. 기수관을 시키는 관리는 변이었다. 그 역시 공수와 한복이 당한 일에 대해 급보를 받아 알고 있었다. 아무래도 마차와 함께 움직이다 보니 관문관의 연락이 관우의 걸음보다 빨랐던 것이다. 변희는 일단 관우를 잘 대접하며 경계심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금방 밤이 깊을 시각이었기에 그날 묵어갈 진국사에 200명의 군사를 왜곡시켜 두었다가 관우를 처치할 생각이었다. 잠시 뒤 관우가 나타나자 변희는 호들갑스러울 만큼 그를 반겼다. 어서 오십시오, 관운장. 장군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내게 통행증을 요구할 것인가? 관우는 대뜸 통행증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사리를 치며 시치미를 댔다. 장군에게 왜 그런 종이 쪼가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장군의 얼굴이 무엇보다 확실한 통행증인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변희는 술상과 잠자리를 내주겠다며 관우를 진국사로 안내했다. 이미 그곳에는 병사들을 매복시켜 두었고 승려들에게는 그 일을 비밀리에 붙이라며 입단속을 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보정이라는 승려가 관우를 보더니 반색했다. 그는 관우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인연이 있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다가 볼일을 보러 뒷간에 가는 관우에게 다가가 변희의 속셈을 귀띔해 지었다. 그제야 위험을 알아차린 관우는 다시 실상에 앉자마자 변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네가 감히 나를 속이려 드냐? 내가 술에 취해 잠들면 무슨 일을 벌이려고 했느냔 말이다. 관우의 추궁에 변희는 안색을 바꾸더니 큰 소리로 매복해 있던 병사들을 불렀다. 하지만 200명의 병사들도 제법 술이 오른 관우를 당해내지 못했다. 관우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주랭랑을 치는 변희를 쫓아가 청룡 언얼더를 휘둘렀다. 순간 붉은 핏줄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변희는 단말말을 내지르며 숨통이 끊어졌다. 진국사에서 쉴 수 없게 된 관우는 보정에게 인사를 전한 뒤 마차를 이끌어 밤새 형양으로 향했다. 그 관문에는 형양 태수 왕식이 관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역시 변희처럼 관우를 반겼다. 어서 오시오, 관운장. 이곳에는 깨끗한 역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하룻밤 묵어가도 괜찮소. 한데 내일 아침에 하복으로 떠나려면 통행증을 보여달라 할 것 아니오? 하하, 그럴 리가 있겠소. 오늘 밤에는 마음을 푹 놓고 주무시기나 하시오. 간밤에 잠을 못 잔 관우는 왕식의 호의가 고마웠다. 그래서 일찌감치 역관에 들어 유비의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봐주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왕식은 회심의 미소를 띠며 속관인 호반을 불러 자신의 계략을 이야기했다. 너는 속히 1000명의 군사를 불러 역관 주변에 마른 장작을 쌓아두게 하라. 그리고 관우가 잠들면 불을 놓아 모두 불태우고 혹시 잠이 깨 밖으로 달려나오는 이가 있다면 남김없이 목을 베라고 일러두어라. 호반은 지체 없이 왕식의 명을 따랐다. 그런데 역관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 하나가 호반에게 와서 관우를 찾는다는 말을 전했다.
자신을 알 리 없는데 왜 그러는 것인지 호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옆간으로 들어가 보았다. 자네가 호반인가? 네, 그렇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자네 아버지 집에서 신세를 진 일이 있었네. 그때 부친께서 편지 한 통을 써주면서 자네에게 가져다 주더라 자네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더군. 그 자리에서 관우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편지를 꺼내 호반에게 전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것을 받아 읽은 호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그 안에는 일상적인 안부와 함께 관우같이 훌륭한 위인을 잘 보셔 보람을 얻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당부에 호반은 문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관우 앞에 무릎을 꿇고 왕식의 계략을 털어놓았다. 네가 아니었으면 형님의 가족이 큰 화를 입을 뻔했구나. 관우는 그 길로 유비의 가족을 데리고 역관을 빠져나왔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아챈 왕식이 1천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관우를 쫓아왔지만 그것은 제발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관우의 청룡 언을도가 춤을 출 적마다 군사들이 줄줄이 쓰러졌고 왕식은 머리가 반으로 쪼개지는 처참한 몰골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제 마지막 관문은 활주였다. 그곳은 태수 유연이 지키고 있었는데 다행히 관우와 몇 번 마주해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진 사이였다. 그는 관문을 통과하려는 관우에게 흔쾌히 길을 비켜주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었으니 활주의 황하나루였다. 그쪽으로 강을 건너려면 배가 필요했는데 하우돈의 부하 진기가 그 일을 관장하고 있었다. 유태수가 배를 내주라고 얘기해주면 안 되겠소? 미안하오 관공. 진기라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인물이오. 선뜻 관문을 열어주긴 했어도 유연은 관우가 화복으로 가는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 까닭에 함께 황하나루에 가서 배를 구해달라는 관우의 청을 완곡히 거절했던 것이다. 관우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마차를 이끌어 황하나루로 갔다. 대군 뒤시오. 강을 건너게 내 배를 내달라는 관우를 훑어보며 진기가 물었다. 나는 관우라하오. 하북으로 가는 길이니 좀 도와주시오. 뭐 하북이라고? 그렇다면 원소에게 가겠다는 말인가? 원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형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오. 관우는 무례하게 구는 진기 앞에서 애써 감정을 다스렸다. 그렇다면 승상께 받은 통행증을 꺼내놓아라. 그것이 없으면 배를 내줄 수 없다. 진기가 통행증을 운운하자 관우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도 나의 길을 막다가 목이 베이고 싶은 것이냐? 하지만 진기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이 자가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너에게 목숨을 뺏긴 자들과 나는 다르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 진기는 냅다 칼을 빼들어 관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처럼 무모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는 하복으로 가는 5번째 관문에서 또다시 목숨을 잃은 6번째 장수가 되었다. 진기의 죽음을 목격한 황하나루의 병사들은 서둘러 관우 앞으로 배를 몰아왔다. 황하를 건너면 이제 그곳은 원소의 땅이었다. 관우는 곧 유비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찼다. 그런데 얼마쯤 길을 갔을까? 저 멀리서 말을 달려 다가오는 한 장수가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는 송건이었다. 반갑소 손장군. 이게 얼마만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관원장? 송건은 소패성과 서주성, 합의성이 잇따라 함락된 뒤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이곳저곳 떠돌다 유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원소를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얼마 전 유비가 원소 곁에서 물러나 연암으로 떠났고 자기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달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관우가 허도에서 나와 하복으로 들어선 것을 알고 있었다. 원소가 대신 관우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의 움직임이 낱낱이 하북 땅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원소는 기다리던 관우를 만나지 못했다. 왜냐하면 송건의 이야기를 들은 관우가 연암으로 말머리를 돌렸기 때문이다. 몇 날 며칠 연암으로 향하던 관우는 또 하나의 인연과 맞닥뜨렸다. 와우산을 지나다가 황건적의 잔당을 이끌고 있는
주창과 배원소를 만났는데 그들이 스스로 졸개들과 함께 관우의 수하에 들어오기를 갈망했다. 하지만 관우는 식량도 부족한 마당에 그들을 전부 받아들일 수 없어 일단 주창만 데려가기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훗날을 기약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산길을 걸었을까? 관우 일행의 눈앞에 오래된 성 하나가 모습을 보였다. 주창이 마을로 내려가 성의 주인을 알았는데 놀랍게도 장비가 그곳에 수천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관우와 송건은 반가운 마음에 급히 성으로 달려가 장비를 불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장비가 의형제인 관우를 반기기는커녕 눈을 부릅뜨고 달려나와 벼락같이 소리를 내질렀다. 의리 없는 놈이 염치도 없구나. 뭐하러 나를 찾아왔느냐? 갑작스런 상황에 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장비야 왜 그러느냐? 내가 의리가 없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응, 형님과 나를 버리고 조조에게 항복하여 호의호식한 자가 뻔뻔하기 짝이었구나. 내가 당장 배신자를 혼내줄 테니 덤벼라. 장비는 화가 붉어진 얼굴로 장팔사물을 치켜들었다. 그러자 간우가 마차를 가리키며 다급히 말했다. 저 안에 형수님이 계시다. 지난 일을 여쭤보면 나의 진심을 알 것 아니냐? 그때 마차 안에서 요비의 부인이 고개를 내밀어 장비와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그제야 장비는 오해를 풀었으나 그동안 홀로 고생한 서름이 깊었는지 관우를 쉽게 믿지 않았다. 어쨌든 형님이 조조의 수하에 들어가 이런 벼슬까지 받은 것은 사실이잖소. 나는 혼자 힘으로 이런 성이나마 손에 넣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때였다. 멀리서 한 무리의 군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다. 채양이 조카 진기의 죽음을 알게 되어 수백의 군사를 이끌고 관우를 쫓아오는 중이었다. 그것을 본 장비가 관우에게 말했다. 저들의 깃발을 보니 조조의 군사구려. 형님이 적장을 해치운다면 조조를 떠났다는 것을 믿겠소. 장비의 이야기에 관우는 조용히 청룡 언을도를 들고 적토마를 달렸다. 채양의 머리가 땅바닥에 나뒹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장비는 옛날의 듬직한 아우로 돌아갔다. 미안하게 됐소, 관우 형님. 형님이 조조에게 갔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 그랬던 것이니 이해해 주시오. 진심으로 사과하는 장비의 어깨를 관우가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송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관우와 송건이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또 다른 반가운 이가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미축이었는데 서주성이 함락된 뒤 유비의 행방을 찾다가 우연히 장비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던 것이다. 그날 밤 관우는 오랜만에 만난 장비와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었다. 그리고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송건을 비롯해 주창과 군사 500을 데리고 유비를 만나러 연암으로 향했다. 장비는 성에서 유비의 가족을 보호하며 형제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연암에 다다라 보니 그곳에는 유비가 없었다. 송건이 떠난 후 원소의 부름을 받은 유비가 다시 하복으로 갔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관우가 곧장 하복으로 가기 위해 말을 올랐다. 말을 오르자 송건이 말했다. 아무래도 장군께서 안녕과 문추를 죽인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원소가 비록 관운장을 수하에 들이고 싶어하나 여차하면 자신의 부하들을 죽인 것을 빌미로 험한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일단 저 혼자 원소가 머물고 있는 기주성으로 가서 유공을 모시고 나오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관우가 듣기에도 그 말에 일리가 있었다. 그래서 송건 혼자 하복으로 떠났고 주창은 병사들과 함께 배원소가 기다리고 있는 와우산으로 가도록 했다. 관우 자신은 송건이 돌아올 때까지 관정이라는 노인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얼마 후 송건을 만나 관우와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유비는 감격을 금치 못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기주성에 나가 아우들을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두 아우를 데려오는 대신 무작정 그곳을 떠났다가는 원소의 원망을 살 것이 틀림없었다. 그때 기주성에는 유비와 함께 간웅도 몸을 의탁하고 있었다.
그가 유비의 걱정을 듣고 한 가지 꾀를 냈다.